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어떤 실은 스치듯 지나가고 어떤 실은 잠시 머무르며 또 어떤 실은 평생을 함께 엮어나갑니다. 우리는 그 실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때로는 악연이라 생각했던 매듭이 일생일대의 귀한 인연으로 풀리기도 하고 운명이라 믿었던 관계가 허무하게 끊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인연의 신비로움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따스한 울림을 전해준다면 이 온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갓 사회에 발을 디딘 24살의 신입사원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은 제 인생 첫 프로젝트의 성패가 걸린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잘 신지도 않던 높은 구두를 꺼내 신고 비장한 마음으로 만원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근 시간의 버스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었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옴짝달싹 못한 채 이태롭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발등을 쿵 하고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강한 충격에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죠. 고개를 돌려 범인을 찾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방금 제 발 밟으셨잖아요. 사과도 안 하세요.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 눈을 한번 껌뻑이더니 마지못해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몰랐으면 다해요. 사과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뼈가 부러진 것 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실수로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적당히 하시죠. 그의 무신경한 태도에 저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저희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눈치챈 버스 기사님께서 저희를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아, 승객도 많은데 아침부터 무슨 소란들이에요. 싸우려면 내려서 싸우세요. 기사님은 다음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시곤 저희가 내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을 기세로 버텼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모든 승객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저희에게 쏟아졌고 결국 저와 그 남자는 쫓겨나듯 버스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 이제 속 시원해요. 그쪽 때문에 나까지 회사에 지각하게 생겼잖아요. 누가 할 소리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발은 왜 밟아서 이 사달을 만드는데요. 책임지세요. 저는 홧김에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니 갑자기 허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알겠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럼 됐죠. 남자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개인정보를 알려주기 싫어 회사 근처 사거리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기도 마침 그 근처로 예근을 가는 길이었다며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색하게 한 택시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택시가 막히는 도로를 달려가던 중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탔던 그 버스가 길 한가운데 멈춰서 있었고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거봐. 나 때문에 지각 면하고 편하게 택시까지 탔네요. 이래도 다 제 잘못입니까? 남자는 뻔뻔하게 말했고 저는 분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저는 남자에게 대충 눈인사만 하고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외근을 간다더니 제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왜 자꾸 따라오세요? 설마 회사까지 따라오실 건가요? 오늘 외근지가 여긴데요. 혹시 이 회사 다니세요? 세상에 이런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요? 아침 내내 저와 기싸움을 벌였던 그 남자는 바로 오늘 제가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던 거래처의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제 인생 첫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다고 생각했죠. 사무실에 올라가 미팅을 진행하는 내내 저는 잔뜩 풀이 죽어 목소리마저 기어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방지고 무례했던 그 남자가 누구보다 진지한 태도로 제 발표를 경청해 주었고 심지어 계약까지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안 내용이 아주 좋네요. 내부 검토 없이 바로 진행하시죠. 준비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아침 일이야 뭐. 이 일과는 별개죠.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제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악마와 천사의 얼굴을 동시에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마운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지만 우리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를 다시 한번 마주치게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 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카페에서 겨우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던 순간 제가 그만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세게 밟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괜찮으세요? 고개를 숙여 연신 사과하는데 분명 아파해야 할 그 사람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밟힌 발을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 복수를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저 따라다니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마주칩니까? 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 내 운명이 아닐까? 남자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번호를 물어왔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우리는 순식간에 서로에게 이끌려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곧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된 그는 신기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식성, 취미, 가치관은 물론 자라온 환경까지 비슷했죠. 저희 부모님은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셔서 집안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시부모님 역시 시아버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셔서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양가 모두 아무런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부부를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아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아껴주셨고 특히 시어머님은 마치 도덕 교과서에서 걸어나온 듯한 현모양처의 표본이셨습니다. 새아가 이게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우리 집 된장이랑 고추장은 내가 직접 담근 건데 한번 먹어보렴.
어머님은 늘 정성 가득한 음식을 챙겨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제2의 어머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 엄마 시절, 어머님께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어머님께서 육아를 돕기 위해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제가 아기 목욕을 시키는 동안 어머님은 집안일을 도맡아 주셨죠. 잠시 아기를 거실에 눕혀두고 뒷정리를 하던 그때 아기가 거실 구석에 있던 커다란 화분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갔지만 제 손이 닿기도 전에 아기가 화분을 잡아당겼고 육중한 화분이 아기 쪽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님께서 몸을 날려 쓰러지는 화분을 온몸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결국 화분은 어머님 발등 위로 떨어졌고 아이는 무사했지만 어머님 발등에서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저 역시 달려가다 깨진 화분 파편을 밟아 발을 다쳤고요. 애아, 너 괜찮니? 발 좀 보자. 파편 밟은 것 같던데. 어서 병원 가자. 어머님은 당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오직 저와 아이의 안위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날의 사고로 어머님 발등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과 함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고 현명하셨던 어머님께 무서운 병마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어머님은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어머님을 설득해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그곳에서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님의 길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어머님의 간병인을 자처했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연로하신 아버님과 해외에 있던 아가씨는 24시간 간병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 손으로 직접 어머님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님의 병시중을 들었습니다. 애아, 미안하다. 이 늙은 몸뚱이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같은 환자라면 10명이라도 간병하겠어요. 제 걱정 마시고 식사 잘하시고 기운 차리시는 게 저를 돕는 거예요.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기나긴 간병 생활에 제 몸도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구역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식사를 챙겨드리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식도암 3기입니다. 종양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 가능성은 충분하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쾌유만을 간절히 기도하던 제 몸속에서는 사실 더 무서운 병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무력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던 어머님은 이제 자리를 바꿔 저의 간병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가, 내가 아픈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이 늙은이 병수발 드느라 너를 너무 혹사시켜서 이런 무서운 병이 온 게야. 다 내 죄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라도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아직 젊잖아요.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님 앞에서 애써 강한 척했지만 식도암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지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차가운 변화였습니다. 처음에 제 발병 소식을 듣고 며칠 밤낮을 울며 걱정하던 남편은 제가 앙상하게 말라가고 체중이 38kg까지 빠지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당신 또 토했어. 좀 참고 먹어보면 안 돼. 팔다리에 살은 하나도 없고 가죽만 남았네. 해골이 따로 없어.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남편을 호되게 꾸짖으시면 잠시 주춤했지만 어머님이 안 계실 때면 남편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둘째가 그러더라. 엄마가 꼭 해골바가지 같다고. 듣고 본이 맞는 말 같아서 한참 웃었네. 암투병 중인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남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얼마 후 잠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고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의부증 환자 취급했습니다. 저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집에 애들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리고 당신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어. 잔말 말고 사거리 카페로 나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이 말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 남편의 옆자리에는 낯선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당신 아픈 거 알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 우리 그만하자. 애들은 내가 키울게. 남편은 이혼 얘기를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가볍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어머니 병간호만 5년을 했어. 내 인생을 다 바쳐 당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 사람이 사과하면 좀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그냥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자.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상간녀가 고개를 들고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희수 언니 맞지? 진짜 언니 맞아. 저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너무나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너, 설마, 재영이니? 강재영. 맞아. 그렇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라 생각했던 그 여자는 제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어린 시절 친동생처럼 지냈던 재영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릴 적의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저와 재영이가 서로를 알아보자 남편은 당황하며 재영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이봐요, 당신 내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 순간 재영이는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연니한테 이딴 짓을 해. 언니, 이 사람이 다 시킨 거야. 인터넷에 상간녀 연기해주면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돈이 급해서 하긴 했지만 그 아픈 와이프가 언니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언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재영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이혼하기 위해 남편이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이게 진짜야?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시호까지 벌였다고. 남편은 모든 것이 들통나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망했네. 어떻게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일 수가 있어. 이거 말이 돼. 이 기막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바늘을 아주 오래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저희 집 1층의 작은 방에 한 모녀가 사글세로 들어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아주머니와 저보다 1살 어렸던 아이 재영이었습니다. 마음씨 고우셨던 저희 부모님은 그 모녀를 가엾게 여기며 친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제 학용품을 살 땐 재영이 것도 함께 샀고 제 옷과 신발도 물려주었으며 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 경비까지 말없이 내주시곤 했습니다. 재영이 어머님은 그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재영이는 유난히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재영이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살뜰히 챙겼고 제 방으로 불러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래윗집에 살며 저희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영이 어머니께서 이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생활비를 버느라 자신의 병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장 아주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주머니는 2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홀로 남을 재영이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후 재영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영이와 한 방을 쓰며 잠이 들었고 제 친동생들도 재영이를 친누나처럼 따랐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재영이를 스스럼 없이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에 진학했고 부모님은 재영이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시며 미래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재영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저희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다며 조용히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남편의 아내와 남편이 고용한 가짜 상간녀라는 기막힌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재영이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의 모든 대화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을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저를 기만하고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재영이가 건넨 증거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재산을 제게 넘겨주고 양육권까지 포기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아들의 만행에 크게 분노하시며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재영이는 제게 몇 번이고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연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평생 속죄하며 살게. 아니야, 재영아. 내 덕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잖아. 오히려 내가 날 구해준 거야. 고마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 저의 암은 다행히 꾸준한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저는 이제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영이와는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애틋한 자매 사이로 돌아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삶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20년 전 저희 가족이 재영이에게 베풀었던 작은 온정이 세월을 건너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기적처럼 돌아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인연의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촘촘히 엮여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그물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잠시 잊고 지내셨다면 오늘 밤 그분에게 딱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어떤 실은 스치듯 지나가고 어떤 실은 잠시 머무르며 또 어떤 실은 평생을 함께 엮어나갑니다. 우리는 그 실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때로는 악연이라 생각했던 매듭이 일생일대의 귀한 인연으로 풀리기도 하고 운명이라 믿었던 관계가 허무하게 끊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인연의 신비로움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따스한 울림을 전해준다면 이 온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갓 사회에 발을 디딘 24살의 신입사원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은 제 인생 첫 프로젝트의 성패가 걸린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잘 신지도 않던 높은 구두를 꺼내 신고 비장한 마음으로 만원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근 시간의 버스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었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옴짝달싹 못한 채 이태롭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발등을 쿵 하고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강한 충격에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물이 핑돌 정도로 아팠죠. 고개를 돌려 범인을 찾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방금 제 발 밟으셨잖아요. 사과도 안 하세요.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 눈을 한번 껌뻑이더니 마지못해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몰랐으면 다해요. 사과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뼈가 부러진 것 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실수로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적당히 하시죠. 그의 무신경한 태도에 저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저희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눈치챈 버스 기사님께서 저희를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아, 승객도 많은데 아침부터 무슨 소란들이에요. 싸우려면 내려서 싸우세요. 기사님은 다음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시곤 저희가 내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을 기세로 버텼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모든 승객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저희에게 쏟아졌고 결국 저와 그 남자는 쫓겨나듯 버스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 이제 속 시원해요. 그쪽 때문에 나까지 회사에 지각하게 생겼잖아요. 누가 할 소리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발은 왜 밟아서 이 사달을 만드는데요. 책임지세요. 저는 홧김에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니
갑자기 허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알겠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럼 됐죠. 남자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개인정보를 알려주기 싫어 회사 근처 사거리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기도 마침 그 근처로 예근을 가는 길이었다며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색하게 한 택시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택시가 막히는 도로를 달려가던 중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탔던 그 버스가 길 한가운데 멈춰서 있었고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거봐. 나 때문에 지각 면하고 편하게 택시까지 탔네요. 이래도 다 제 잘못입니까? 남자는 뻔뻔하게 말했고 저는 분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저는 남자에게 대충 눈인사만 하고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외근을 간다더니 제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왜 자꾸 따라오세요? 설마 회사까지 따라오실 건가요? 오늘 외근지가 여긴데요. 혹시 이 회사 다니세요? 세상에 이런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요? 아침 내내 저와 기싸움을 벌였던 그 남자는 바로 오늘 제가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던 거래처의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제 인생 첫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다고 생각했죠. 사무실에 올라가 미팅을 진행하는 내내 저는 잔뜩 풀이 죽어 목소리마저 기어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방지고 무례했던 그 남자가 누구보다 진지한 태도로 제 발표를 경청해 주었고 심지어 계약까지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안 내용이 아주 좋네요. 내부 검토 없이 바로 진행하시죠. 준비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아침 일이야 뭐. 이 일과는 별개죠.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제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악마와 천사의 얼굴을 동시에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마운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지만 우리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를 다시 한번 마주치게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 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카페에서 겨우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던 순간 제가 그만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세게 밟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괜찮으세요? 고개를 숙여 연신 사과하는데 분명 아파해야 할 그 사람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밟힌 발을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 복수를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저 따라다니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마주칩니까? 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 내 운명이 아닐까? 남자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번호를 물어왔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우리는 순식간에 서로에게 이끌려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곧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된 그는 신기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식성, 취미, 가치관은 물론 자라온 환경까지 비슷했죠.
저희 부모님은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셔서 집안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시부모님 역시 시아버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셔서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양가 모두 아무런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부부를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아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아껴주셨고, 특히 시어머님은 마치 도덕 교과서에서 걸어나온 듯한 현모양처의 표본이셨습니다. 새아가, 이게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우리 집 된장이랑 고추장은 내가 직접 담근 건데 한번 먹어보렴. 어머님은 늘 정성 가득한 음식을 챙겨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제2의 어머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 엄마 시절 어머님께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어머님께서 육아를 돕기 위해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제가 아기 목욕을 시키는 동안 어머님은 집안일을 도맡아 주셨죠. 잠시 아기를 거실에 눕혀두고 뒷정리를 하던 그때 아기가 거실 구석에 있던 커다란 화분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갔지만 제 손이 닿기도 전에 아기가 화분을 잡아당겼고 육중한 화분이 아기 쪽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님께서 몸을 날려 쓰러지는 화분을 온몸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결국 화분은 어머님 발등 위로 떨어졌고 아이는 무사했지만 어머님 발등에서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저 역시 달려가다 깨진 화분 파편을 밟아 발을 다쳤고요. 애아, 너 괜찮니? 발 좀 보자. 파편 밟은 것 같던데. 어서 병원 가자. 어머님은 당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오직 저와 아이의 안위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날의 사고로 어머님 발등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과 함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고 현명하셨던 어머님께 무서운 병마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어머님은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어머님을 설득해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그곳에서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님의 길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어머님의 간병인을 자처했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연로하신 아버님과 해외에 있던 아가씨는 24시간 간병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 손으로 직접 어머님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님의 병시중을 들었습니다. 애아, 미안하다. 이 늙은 몸뚱이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같은 환자라면 10명이라도 간병하겠어요. 제 걱정 마시고 식사 잘하시고 기운 차리시는 게 저를 돕는 거예요.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기나긴 간병 생활에 제 몸도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구역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식사를 챙겨드리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식도암 3기입니다. 종양이 있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 가능성은 충분하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쾌유만을 간절히 기도하던 제 몸속에서는 사실 더 무서운 병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무력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던 어머님은 이제 자리를 바꿔 저의 간병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가, 내가 아픈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이 늙은이 병수발 드느라 너를 너무 혹사시켜서 이런 무서운 병이 온 게야. 다 내 죄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라도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아직 젊잖아요.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님 앞에서 애써 강한 척했지만 식도암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지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차가운 변화였습니다. 처음에 제 발병 소식을 듣고 며칠 밤낮을 울며 걱정하던 남편은 제가 앙상하게 말라가고 체중이 38kg까지 빠지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당신 또 토했어. 좀 참고 먹어보면 안 돼. 팔다리에 살은 하나도 없고 가죽만 남았네. 해골이 따로 없어.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남편을 호되게 꾸짖으시면 잠시 주춤했지만 어머님이 안 계실 때면 남편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둘째가 그러더라. 엄마가 꼭 해골바가지 같다고. 듣고 본이 맞는 말 같아서 한참 웃었네. 암투병 중인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남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얼마 후 잠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고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의부증 환자 취급했습니다. 저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집에 애들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리고 당신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어. 잔말 말고 사거리 카페로 나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이 말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 남편의 옆자리에는 낯선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당신 아픈 거 알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 우리 그만하자. 애들은 내가 키울게. 남편은 이혼 얘기를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가볍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어머니 병간호만 5년을 했어. 내 인생을 다 바쳐 당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 사람이 사과하면 좀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그냥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자.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상간녀가 고개를 들고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희수 언니 맞지? 진짜 언니 맞아. 저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너무나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너, 설마, 재영이니? 강재영. 맞아. 그렇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라 생각했던 그 여자는 제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어린 시절 친동생처럼 지냈던 재영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릴 적의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재영이가 서로를 알아보자 남편은 당황하며 재영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이봐요, 당신 내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 순간 재영이는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자! 하는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연니한테 이딴 짓을 해. 언니, 이 사람이 다 시킨 거야. 인터넷에 상간녀 연기해주면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돈이 급해서 하긴 했지만 그 아픈 와이프가 언니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언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재영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이혼하기 위해 남편이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이게 진짜야.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쇼까지 벌였다고. 남편은 모든 것이 들통나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망했네. 어떻게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일 수가 있어. 이거 말이 돼. 이 기막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바늘을 아주 오래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저희 집 1층의 작은 방에 한 모녀가 사글세로 들어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아주머니와 저보다 1살 어렸던 아이 재영이었습니다. 마음씨 고우셨던 저희 부모님은 그 모녀를 가엾게 여기며 친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제 학용품을 살 땐 재영이 것도 함께 샀고 제 옷과 신발도 물려주었으며 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 경비까지 말없이 내주시곤 했습니다. 재영이 어머님은 그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재영이는 유난히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재영이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살뜰히 챙겼고 제 방으로 불러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래윗집에 살며 저희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영이 어머니께서 이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생활비를 버느라 자신의 병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장 아주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주머니는 2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홀로 남을 재영이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후 재영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영이와 한 방을 쓰며 잠이 들었고 제 친동생들도 재영이를 친누나처럼 따랐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재영이를 스스럼 없이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에 진학했고 부모님은 재영이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시며 미래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재영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저희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다며 조용히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남편의 아내와 남편이 고용한 가짜 상간녀라는 기막힌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재영이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의 모든 대화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을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저를 기만하고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재영이가 건넨 증거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재산을 제게 넘겨주고 양육권까지 포기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아들의 만행에 크게 분노하시며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재영이는 제게 몇 번이고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연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평생 속죄하며 살게. 아니야, 재영아. 내 덕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잖아. 오히려 내가 날 구해준 거야. 고마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 저의 암은 다행히 꾸준한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저는 이제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영이와는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애틋한 자매 사이로 돌아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삶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20년 전 저희 가족이 재영이에게 베풀었던 작은 온정이 세월을 건너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기적처럼 돌아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인연의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촘촘히 엮여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그물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잠시 잊고 지내셨다면 오늘 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어떤 실은 스치듯 지나가고 어떤 실은 잠시 머무르며 또 어떤 실은 평생을 함께 엮어나갑니다. 우리는 그 실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때로는 악연이라 생각했던 매듭이 일생일대의 귀한 인연으로 풀리기도 하고 운명이라 믿었던 관계가 허무하게 끊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인연의 신비로움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따스한 울림을 전해준다면 이 온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갓 사회에 발을 디딘 24살의 신입사원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은 제 인생 첫 프로젝트에 성패가 걸린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잘 신지도 않던 높은 구두를 꺼내 신고 비장한 마음으로 만원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근 시간의 버스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었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옴짝달싹 못한 채 이태롭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발등을 쿵 하고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강한 충격에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죠. 고개를 돌려 범인을 찾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방금 제 발 밟으셨잖아요. 사과도 안 하세요.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 눈을 한번 껌뻑이더니 마지못해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몰랐으면 다해요. 사과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뼈가 부러진 것 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실수로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적당히 하시죠. 그의 무신경한 태도에 저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저희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눈치챈 버스 기사님께서 저희를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아,
승객도 많은데 아침부터 무슨 소란들이에요. 싸우려면 내려서 싸우세요. 기사님은 다음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시곤 저희가 내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을 기세로 버텼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모든 승객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저희에게 쏟아졌고 결국 저와 그 남자는 쫓겨나듯 버스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 이제 속 시원해요. 그쪽 때문에 나까지 회사에 지각하게 생겼잖아요. 누가 할 소리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발은 왜 밟아서 이 사달을 만드는데요. 책임지세요. 저는 홧김에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니 갑자기 허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알겠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럼 됐죠. 남자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개인정보를 알려주기 싫어 회사 근처 사거리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기도 마침 그 근처로 예근을 가는 길이었다며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색하게 한 택시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택시가 막히는 도로를 달려가던 중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탔던 그 버스가 길 한가운데 멈춰서 있었고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거봐. 나 때문에 지각 면하고 편하게 택시까지 탔네요. 이래도 다 제 잘못입니까? 남자는 뻔뻔하게 말했고 저는 분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저는 남자에게 대충 눈인사만 하고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외근을 간다더니 제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왜 자꾸 따라오세요? 설마 회사까지 따라오실 건가요? 오늘 외근지가 여긴데요. 혹시 이 회사 다니세요? 세상에 이런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요? 아침 내내 저와 기싸움을 벌였던 그 남자는 바로 오늘 제가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던 거래처의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제 인생 첫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다고 생각했죠. 사무실에 올라가 미팅을 진행하는 내내 저는 잔뜩 풀이 죽어 목소리마저 기어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방지고 무례했던 그 남자가 누구보다 진지한 태도로 제 발표를 경청해 주었고 심지어 계약까지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안 내용이 아주 좋네요. 내부 검토 없이 바로 진행하시죠. 준비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아침 일이야 뭐. 이 일과는 별개죠.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제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악마와 천사의 얼굴을 동시에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마운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지만 우리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를 다시 한번 마주치게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 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카페에서 겨우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던 순간 제가 그만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세게 밟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괜찮으세요? 고개를 숙여 연신 사과하는데 분명 아파해야 할 그 사람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밟힌 발을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 복수를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저 따라다니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마주칩니까? 그 순간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 내 운명이 아닐까? 남자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제게 조심스럽게